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약집 나가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 중에서 올해 문제는 나오는데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게 있어요. 정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분묘 기지권. 어떤 내용이냐면은, 판례에서는 분묘 기지권을 관세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지상권이다. 이랬죠. 그죠?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다? 아니다? 요소가 아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안 하는 게 원칙이다?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대부분 판례로 바뀌었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이제 문제가 나올 거는 물론 아직까지 우리 교재 같은 데서는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첫 번째가 시효체 들어갈 때 지료를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한다고 바뀌었다 그러죠. 지급을 합니다. 근데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요청이 있어야 지급을 합니다. 문제가 틀린 답으로 나올 수 있는 제일 많은 게 언제부터 지급을 하느냐. 분묘 설치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지급합니까? 아니면은 요청한 날로부터 지급합니까? 요청한 날. 근데 제가 요청한 날로부터 지급한다 그랬죠. 그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틀렸고 요청한 날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요청한 날 다음 날부터 지급을 한다. 물론 지료는 금액은 그 서로 합의에 의해서든지 아니면은 소송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중개사법 들어가는데 여기 가지고 이렇게 쭉 하고 11월 달부터 하신 분들은 한 3번 돌았고 1월 달부터 하신 분들은 2번 돌았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좀 필기하는 거는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하고 이 교재를 가지고 쭉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자, 근데 작년에 우리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문제를 낼 때 한 20% 정도는 어려운 거, 한 20% 정도는 좀 쉬운 거, 누구라도 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한 60%가 중간에 있는 이게 문제를 내는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에요. 이게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은 위에 20%가 조금 늘어나고 문제가 쉽다 그러면 밑에 20%가 조금 늘어나고 자, 요런데 작년에 중개사법 문제가 박스 문제는 쉬운 거로 봅니까? 어려운 거로 봅니까? 박스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30%입니다. 문제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어느 게 어렵습니까? 옳은 것을 찾아라 훨씬 어렵죠. 그죠?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게 박스 문제 빼고 15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쉽게 어렵다고 보는 게 30%, 38%, 그럼 68%가 어렵게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것은 13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쉽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중개사법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공부를 할 때는 다른 과목보다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호락호락하게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갈수록 잘 안 나옵니다. 중개사법 믿고 있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볼 때 꼼꼼하게 하나씩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씩 꼼꼼하게. 그래서 내일 특강을 하죠. 그죠? 근데 기출문제 특강을 하는데 기출문제를 안 보면 안 돼요. 기출문제 나온 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근데 기출문제만 봐가지고는 기출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들으냐면은 야, 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시험을 쳤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풀 수는 있습니다. 설명을 처음부터 그 설명을 쭉 드리고 할 건데 그 달락달락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런데 감리 가수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는 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틀린 답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별도의 문제를 해가지고 아마 그 문제를 풀기로는 시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한 60문제 정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전문 한번 해드릴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 나오죠.
포상금은 국고에서 2분의 1 내로 보조할 수 있습니까? 시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조금 헷갈립니다. 이거는 보조하는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난 속으로 국부에서라고 생각했죠. 근데 뒤에 언니 틀리다 이랬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최근에 우리 광고하는 부분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광고하는 부분에 그 기업공개사는 그 부당표시 광고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죠? 미끼 광고하지 마라, 과장 광고하지 마라. 그러면은 미끼 광고, 과장 광고 하는지 모니터링은 누가 할 수 있다? 모니터링은 국장이 할 수 있죠. 그죠? 국장이 모니터링 하는 걸 누구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어디서 듣기는 들었죠. 부동산원에 위탁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탁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사해라, 조치해라고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거든요. 그럼 시도지사는 조사 조치를 완료하고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10일 이내에 보고합니까? 매월 10일까지 직전 월거를 보고합니까? 이거 답이 안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거 공부할 때는 이거 알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공부할 때는 이거 압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시험을 칠 때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이거 시험 치는데 답은 뭐로 나오냐면 비슷한 이게 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공부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이거 할 때 조금 비슷한 게 있으면은 다른 부분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넘어갈 때 우리 교재를 보면서 뭐 필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읽으면서 넘어가니까 진도는 좀 빠르겠죠, 그죠? 근데 관련되는 게 있으면은 순서대로 하는 거 말고 저 뒤쪽 거라도 좀 가지고 가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공개사 법령 16페이지에 재정 목적 및 법의 성격 이래 있는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시험 범위가 공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랬어요. 법령이 70%, 중개 실무가 30% 나옵니다. 법령이 70%, 실무가 30% 나오는데 그 실무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실무 그 앞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요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중개 실무라는 게 어느 게 중개 실무로 나오느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 법에서 제일 마지막에 한 것,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마지막에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 이게 중개실무 파트예요. 그거 하고 그거 말고 공인중개사 법하고 빼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빼고 나머지 거 우리 공부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분묘기지권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 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및 등기에 관한 법률, 경매, 공매, 또 매수인장 대리에 관한 대부분 규칙 이런 것들이 중개 실무로 나옵니다. 거기에 30%, 7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일단 우리 시험 범위를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우리 시험 범위는 공개사 법령하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이 시험 범위다, 그죠? 그러니까 법령,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국토교통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러면은 지문에 물론 작년에는 한두 개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한 번씩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떤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이게 대통령령인지 국토교통부령인지 이거 헷갈리죠, 그죠? 그거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가로치고 없다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없다 치고 넘어가세요. 그게 틀리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수수료 내는 게 있어요. 그 수수료. 자, 수수료 내는 거 나중에 수수료 하겠지만은 공부하는 순서를 약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수료 내는 게 6개가 있어요. 첫 번째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할 때,
시험 응시할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낸다. 그럼 문제가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박스 문제로 내가지고 다음 중 수수료 내는 게 아닌 것은 뭐냐 이래 놓는 게 문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6개 외워야 되죠, 그죠? 6개 외울 수 있다 없다? 정답입니다. 없답니다.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 다 외우는 거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출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공부하는 시간은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들어야 됩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시험 칠 때까지는 이제 늘어나야 되죠. 그런데 공부하는 양은 범위는 줄어들어야 됩니까? 늘어나야 됩니까? 공부하는 부분은 양은 그러니까 범위는 줄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조금 작게 했다가 3, 4월 할 건 다 했어요. 그럼 5, 6월 되면 필요 없는 거 빼고 핵심 부분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6개 외우는 것보다 개념 하나만 외우는 게 훨씬 좋죠. 그러면은 등록 신청하면은 등록증을 받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은 또 등록증 받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면은 신고 확인서 받죠, 그죠?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한다, 요거 또 받습니다. 시험 응시한다, 원서 받죠. 자격증 재교부 신청한다, 자격증 받죠. 이거 받는 거는 전부 다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은 공무원이 도장 찍어주는 것은 도장값 내야 된다. 이 도장값을 우리 법에서는 수수료라고 한다. 이러면은 기본적인 개념을 잡았죠, 그죠? 그럼 그 뒤에 거는 한번 보면은 나머지는 틀릴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장 등록합니다. 뭐 받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고용 신고한다, 받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수수료 안 낸다, 그죠? 그럼 수수료는 도장값이구나, 이래 도장 찍어서 받는 거는 수수료 낸다, 이래 보면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원칙이 중요한데 문제는 예외가 주로 문제가 나오고 답으로 나오죠. 지문을 보고 예외가 있으면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럼 도장을 찍어서 받는 거 수수료 내는데, 도장 찍어서 받는다 하더라도 수수료 안 내는 게 있죠. 우리 자격증 교부 받을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자격증 교부 받을 때 수수료는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포함되어 있어요. 자격증 교부 받을 때 수수료 안 냅니다. 요거는 지문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신청한다. 지정 신청하면 지정서 교부 받겠죠. 요거는 수수료 내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같이 보시고, 그럼 이제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문제의 파트가 두 개가 있어요. 언제 수수료를 내느냐? 그럼 수수료는 얼마냐? 수수료 얼마 냅니까?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내죠. 지자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낸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을 보면은 예외가 있으면 꼭 봐야 되겠죠. 자,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 그럼 요거 들어가기 전에 다른 질문 한번 하고 갈게요. 자, 기업공개사 댁에서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기업공개사 댁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죠.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실시할 수도 있다? 국장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규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문은 아직까지 틀리게는 안 나왔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무교육은 오로지 시도지사예요.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죠.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에서는 국장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 수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국장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헷갈릴 수밖에. 그러니까 이거 볼 때는 옆에 그 체크해 놓고 항상 같이 보세요. 공부를 하시다가 뒤에 거를 찾아오기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5월달 시작이죠, 그죠? 시작할 때부터는 같은 과목이든지 다른 과목이든지 이런 거 비슷한 거 어디에 있다 하면은 무조건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였어. 저번 주부터 했죠, 그죠? 저번 주부터 한 거부터 쭉 하다가 다음 주에 뭐 공부하는 이거 저 앞에서 뭐 비슷한 거 했는데 하면은 무조건 찾아고 옆에 같이 적어 놓으세요. 비교표 만드세요.
그럼 안 만들면은 나오면 지금같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답으로 내는 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를 답으로 내가지고 답으로 낸다. 이건 문제를 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앞에서 비슷한 거 있다 싶으면은 찾아가지고 비교표 만들어가고 하세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했다는 수수료를 내는 게 맞다, 그죠? 그런데 이것도 예외가 있죠. 자, 공중에서 시험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권자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조례했다는 수수료를 받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예요. 또 하나가 시험 응시하고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것을 누구에 위탁했을 때는 그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런 예외가 있죠. 그죠? 원칙 보면은 예외 있으면 반드시 보셔야 돼요. 또 원칙 보면 예외 있으면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가 우리 중개보수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보수 계산할 때는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뭐부터 구분한다 했습니까?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하죠.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다음에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 국토교통부령은 우리 시험 범위죠. 시험 범위니까 직접 알아야 돼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전부 다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물론 소형 오피스텔 전용 HV구역과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최고가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이내에서 협의를 하죠.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는 시험범위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내용으로서는 시험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 시도조례로 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는 지부나 지혜를 설치하여야 한답니까? 설치할 수 있답니까? 설치할 수 있다. 그럼 지부는 시도에 둘 수 있다. 시군구에 둘 수 있다. 지부, 지회. 부로 시작하는 제일 큰 도시가 부산이죠. 부산 시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시군구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어느 시도에 어느 시군구에 지부가 지회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가 신범이 아니죠. 그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올해는 이제 이게 대표적인 건데 작년 재작년부터 광고하는 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광고하는 기준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그런 것들이 요건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닌 것들은 어디에서 정한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자, 말씀드릴게요. 요거 하나. 시험 범위냐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까 공인중개사 법하고 대통령령,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 자, 여기 우리 시험 범위라 그러죠. 자, 여기서 다른 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서식이란 서식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서식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질문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그럼 기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 맞다 틀렸다? 맞죠, 그죠? 서식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에 있다 그러죠. 자, 그럼 이거 할 때는 꼭 봐야 되는 게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맞다 틀렸다? 이건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우리 법에서 말한 서식이라는 서식은 전부 다 정해졌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장 등록한다. 인장 등록 신고서, 사무소 이전한다. 사무소 이전 신고서, 고용한다. 고용 신고서, 등록한다. 등록 신청서 전부 다 서식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 서식이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런데 서식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서식은 안 정해졌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서식이 없는 것 답은 무조건 거래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식이 안 정해졌는데 개업공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래 들어가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개업공개서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의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서식은 안 정해졌다 그랬죠. 그죠? 그거 같이 보세요. 서식이라는 서식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에 있다. 그거 할 때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서식이 정해져 있는데 서식이 안 정해져 있는 것은 뭐라고요?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안 정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재정 목적. 목적이 1조인데 목적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막 거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보면은 자 1조가 목적이에요. 목적이 1조라 그랬죠. 1조라는 말은 몇 개입니까? 한 개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조 그때 부동산 중개업 하나다. 요거 정도만 보세요. 중개 업무도 중개업자도 중개 질서도 중개 행위도 아니고 중개업 요거 정도만 보세요. 자,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라는 게 시작이죠. 시작이다. 우리나라 단어 시작은 기억을 하죠. 그래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뭐 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공중개사법의 성격 이것도 문제가 안 나옵니다. 첫 번째 사회법이다. 사회법이라는 말을 중간법이다, 혼합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법을 나눌 때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과 개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법으로 나눠지는데 법 하나에 공법적인 성격도 있고 사법적인 성격도 있다. 그것을 중간법이다, 사회법이다, 혼합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다. 부동산 중개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거 민법이나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게 원말이에요. 줄여가지고 민법이나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내용이 있고 민법에서도 내용이 있고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중개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민법을 먼저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중개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해라 이 말이죠. 공인중개사법이 없으면은 민법을 적용해라. 대표적으로 자 우리 보증 설정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 먼저 하나 질문 드리고 갈게요.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됩니까?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니까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이내 또 틀릴까 싶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가지고 틀리면은 여러분들 틀렸다는 건 아무도 모르죠. 자기 자신 알죠. 그죠? 그거보다 내가 대답을 하고 틀리는 게 훨씬 자기가 기억을 하는데 오래 갑니다. 대답을 하고 틀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때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죠. 그럼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기업공개사 되죠.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즉 등록하기 위해서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하는 거 아니죠. 기업공개사 되고 난 뒤에 업무 개시 전까지 하죠. 그건 문제가 나오면은 많이 헷갈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한다. 틀렸죠. 그죠?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등록하고 난 뒤에 기업공개사 되고 난 뒤에 업무 개시 전까지 2억 원 보증 설정합니다. 자, 우리 법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한다. 얼마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죠. 그죠? 그거 얼마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우리 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법에 있으면 우리 법을 따르고 우리 법에 없으면 민법을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손해가 안 날로부터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하고
민법하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고 우리 법에 없으면 민법을 적용해라. 우리 법에 없으면 상법을 적용해라 하는 말이 표현되기로 민법이나 상법은 공인중개사법의 일반적인 성격, 특별법이라 먼저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문제가 나올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용어 정의 볼게요. 용어 정의가 문제가 나오는 유형은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어 정의 안에 내용들 또는 판례들 이런 거 나오는 것.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우리 중개업은 기업공개사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럼 기업공개사 아닌 자에게 거래계약 체결시켜달라. 거래계약 체결시켜주면 얼마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기업공개사 아닌 자도 거래계약 체결하면은 얼마 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중개보수를 달라고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무등록자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한마디로 그 사람 중개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개업이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죠. 그러면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태에서는 아직 보수 안 받았죠. 중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사람을 무등록자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단어 자체를 엉터리로 엮는 것. 이런 것들은 중개사법에서는 지문에 잘 안 나오는데 특히나 공법 같은 경우는 이런 지문이 잘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넣어야 되는 문장을 어떤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고시한다. 그런 식으로 단을 엉터리로 엮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중개사법에서는 그렇게 나오면은 너무 빤하니까 그렇게는 잘 안 나오고 말 자체를 엉터리로 내는 것. 자, 이거 맞는 거 보세요. 기업공개사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맞죠? 맞죠? 기업공개사란 중개사무소 개수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래 놓으면은 헷갈린다. 그죠? 그건 중개업 해볼게요. 자, 중개업이란 법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틀렸죠? 중개업이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중개라는 개념에서 업을 붙인 거 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어 정의가 가장 법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비록 우리가 부동산이나 개론 말고는 전부 다 법을 배워서 공부를 하지만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로는 어렵다. 그죠?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치는 시험에는 용어 정의가 반드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의는 할 수 없이 법 있는 그대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처음에 정의 나옵니다. 중개, 오른쪽에 중개란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그 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래 있죠. 그죠? 한마디로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은 밑에 어떤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권리를 한쪽에서 득하면은 한쪽에서는 실하죠. 다른 말로 변경됐죠. 그런데 권리는 변경이란 말보다는 이전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전부 다 해고 하나만 봅시다. 소유권이 매매는 소유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간에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다. 즉 한쪽에는 팔아라 하고 한쪽에는 사라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중개 대상물이 있는데 그러면 맨 앞에 제3조 규정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하는 단서 조항이 있죠. 그죠? 그러면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한번 볼게요. 제일 밑에 판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후화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적, 무형적, 재산적 가치,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권리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안에서 한번 보세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영업시설, 비품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이죠. 그죠?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동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적, 무형적, 재산적 가치 하는 말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죠? 무형물은 우리 중개대상물 아니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럼 제일 위에 올라가고 법제 3조 규정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요 대신에 3조 규정의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을 그대로 넣어봅시다. 권리금을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중개가 아니죠. 그죠? 그럼 중개가 아니면은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중개업은 아닙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법정 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쪽으로 결론이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거래 당사자 있는데 거래 당사자 간에 이 거래라는 말을 조금씩 보면 거래라는 말은 사인들 간에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거래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거래가 안 되면 중개가 안 된다 보세요. 그럼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사인들 간이어야 된다. 다른 말로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이라 사인이 아니죠. 중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럼 주고받는 게 아닌 거, 일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다. 그죠? 그럼 일방적으로 주는 것, 받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증여, 상속 있죠. 그죠? 자, 증여 넣으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법이죠. 그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도 있죠. 60일 내에 신고합니까?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까? 문제는 뭐냐? 증여가 계약이냐 아니냐 이 판단해야 되죠. 매매는 계약이죠. 그죠? 매매는 뭐냐면은 내가 니한테 줄게. 대신에 얼마 줄래? 이게 매매죠. 상담에 오케이 내 얼마 줄게 그 물건 내한테 팔아라. 매매죠. 그죠? 증여는 내 니한테 공짜로 줄게 받을래? 한쪽에서 땡큐 받을게. 이게 증여죠. 증여는 계약이다 아니다? 방금 했잖아요. 우리 계약 외 할 때 대표적으로 뭐 들어갑니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증여 이런 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증여도 계약이에요. 증여가 계약이다 하는 말은 60일 내에 신고한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60일. 계약일로부터 60일. 증여가 지문에 한 번 나오는데 가는 데마다 증여 나오면 전부 다 6개월이라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은 일방 당사자가 사인이 아니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거래가 안 되죠. 거래가 안 되면 중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매 일방 당사자는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죠. 사인들끼리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중개가 안 되죠.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거 아니다. 상속,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거 아니죠. 그럼 상속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거래라는 말을 보고 거래가 안 되면 중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라는 말을 보고 내용을 전부 다 판단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자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중개한다면은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죠. 사인이 아니죠. 중개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이래 되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그럼 한마디로 매매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죠. 그 이전하는 거죠.
교환도 소유권이고 임대차는 임차권이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그 밖의 권리, 어떤 권리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느냐, 이게 중개라는 개념에서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럼 거기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중개대상의 권리에 왼쪽 부분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의 양도, 이거는 조금 더 별도로 보고, 담보가 등기, 법정지상권의 양도도 별도로 보세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된 환매권, 한마디로 전부 다 등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골치아프게 다 외우지 마세요. 중개대상 권리 한마디로 뭐 할 수 있는 권리다? 등기되는 권리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가등기담보 중개 등기됩니까 안 됩니까? 등기하죠, 그죠? 중개대상 중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등기될 수 있는 권리는 전부 다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면 오른쪽에 점유권, 질권,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이런 거 등기 안 되죠. 등기 안 되는 것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 그렇게 또 나누세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분묘기지권 하나 봅시다. 아까 분묘기지권 올해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자, 분묘기지권은 등기되는 권리입니까? 안 되는 권리입니까? 등기 안 되는 권리죠. 유치권도 등기되는 권리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유치권은 지금 좀 이따 별도 지금 유치권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실수를 했어요. 안 했다 치고 분묘기지권은 등기 안 되는 권리죠. 그럼 분묘기지권은 확인 설명서에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간다,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간다. 쉽게 이야기하면 개업공개사 직접 확인하는 거, 등기부를 보고 아니면 각종 공부를 보고 확인하든지, 개업공개사 현장에 가서 확인하든지, 개업공개사 직접 확인하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그런데 개업공개사 직접 가도 눈에 안 보이는 것, 어린이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집 안에서 하는 것, 어린이에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분묘기지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죠.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죠. 현장에 가면은 분묘기지권이라고 안개가 쫙 나오고 글자로 쫙 만들어져 있는 거 없죠. 현장 가더라 눈에 안 보이죠. 그럼 직접 확인해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 그게 그러니까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부를 보고 확인하죠. 기본 확인사항 중에 권리관계란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등기 안 되는 권리. 물론 법에서 표현되기로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법에 따른 임대차율에 되어 있는데 분묘기지권도 마찬가지죠. 세부 확인사항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하여튼 세부 확인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꼭 봐야 되는 게 요건 지금 나와야 될 때가 됐어요. 자, 유치권은 등기되는 권리다? 아니다. 유치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에요. 다음 중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뭐냐? 답은 유치권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민법이 중개사법보다 훨씬 어렵죠. 어렵죠, 그죠? 민법을 칠 때 모르면은 답이 유치권으로 해서 물론 알면서 푸는 게 제일 좋죠. 모르면은 답을 뭐로 찍는 게 제일 좋다 했습니까? 답이 유치권 넣으면 유치권이 답이에요. 모르면 찍으면은 이왕 찍는 거는 유치권으로 찍으세요. 답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유치권은 일신전속적이다? 아니다. 다른 말로 유치권은 내만 쓸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판례에서는 유치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일신전속적이다 하는 말은 내만 쓸 수 있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다 하는 말은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을 목적부동산하고
점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그리고 피담보 채권을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죠. 피담보 채권을 함께 이전할 수 있다. 함께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을 이전할 때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하고 판결이 나왔어요. 나중에 똑같은 판례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등기되는 권리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법정지상권도 이전할 수 있죠. 이전할 땐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아무 말이 없고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나왔습니다.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유치권 이전할 때는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그 이전하려는 말이 없어도 유치권 이전하는 거 중개할 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유치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합니다. 결론이 아무 말이 없이 물론 유치권 이전이라고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만은 이전이란 말이 없어도 중개대상 권리로 보세요. 중개대상 권리로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말이 나오면 유치권을 행사한다, 뭐 성립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에요. 아무 말이 없든지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은 이것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개라는 부분에서는 볼 거는 다 봤습니다. 볼 거는 다 봤어요. 그런데 중개할 때 우리 이제 판례에서 중개는 위임하고 유사하다. 우리 교재는 없어요. 나중에는 위임하고 가장 유사하다. 틀리게 나올 단계는 지났는데 틀리게 나오면은 대리하고 유사하다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럼 중개는 위임하고 유사하다. 그럼 이게 어디로 나오느냐면은 우리 계약법의 위임에 보면은 위임받은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교육공개사 중개 의뢰받았죠. 교육공개사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이걸 갖고 또 어디로 연결하게 되느냐면은 우리 법에서 형벌이 있죠. 징역 또는 벌금을 형벌이라 합니다. 이거는 판사가 법정에서 주는 거죠. 행정관청에서 주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그 다음에 돈으로 떼우는 과태료가 있죠.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는 이거는 행정관청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벌의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법에서 뭐를 해라 하는 거는 안 하면은 무조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줍니다. 하지 마라 하는 거는 그 하게 되면은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줍니다. 형벌의 대상이든 아니든 이거는 상관이 없이 이래 줍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장 등록해라 그랬죠. 그죠?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이거 할 때 첫 글자 뭐라 할까요? 인 하면 되죠. 인 뭐 할 때 인 나옵니까? 업무정지에 민의할 때 인 나오죠. 그러면은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업무 정지 준다. 그죠? 자, 고용하게 되면 고용인을 고용하면 고용 신고해야 되죠. 고용 신고는 10일 이내입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면은 요거는 답은 나오면 세 개가 딱 세 개 나올 거예요. 고용하게 되면은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7일 이내 신고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한다. 나오면 요 세 개 중에 나옵니다. 10일 이내, 7일 이내 이러면 안 되죠.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면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되고 고용관계 종료하면은 고용관계 종료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죠. 그럼 그거 안 했다. 벌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고용 신고 안 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안 했다. 벌 줄 때 첫 글자 뭐로 할까요? 아까 다시 할게요. 인장 등록 안 했다. 첫 글자 뭐로 할까요? 인 하면 되죠.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안 했다. 첫 글자 뭐라 할까요? 전 하면 되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첫 글자 뭐라 할까요? 성 하면 되죠. 그럼 고용신고 안 했다. 첫 글자 뭐라 할까요? 고 하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그러면 고 하는 게 아무리 봐도 고가 없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문둥표 휴게사 보자 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고 하는 게 하나 나옵니다. 뭐 할 때 고 나오느냐면은 등록관청이
협회에게 통보하는 것. 행휴 이등분고. 고는 그거 말고는 안 나와요. 그러면은 고 행정처분의 대상도 과태료 대상도 안 나오죠. 그러면은 고용신고 안 했다? 아니면은 고용관계 종료신고 안 했다? 벌 준다는 말입니까? 안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법에서 해라는 거 안 했다, 하지 말라는 거 했다, 무조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라는 게 없죠. 없으면 그건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업무정지에 미인이 위에 결성하면 성전한 범임이 자 명한 것이 공개하다. 기타 명령 위반. 법에서 요거 말고 표 안 된 거는 전부 다가 몇 개 안 돼요. 기타 명령 위반으로서 업무정지에 해당합니다. 똑같은 거 해볼게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벌주죠, 그죠? 첫 글자 뭐라 할까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첫 글자 뭐라 할까요? 비 하면 되죠. 그럼 비가 뭐 할 때 나오냐면은 비급의 대표명이다. 이런 거 나왔죠. 1년에 1천이죠. 1년에 1천이 요거죠. 요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에 1천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는 여기나 비 없죠. 이거 대상이든지 이거 대상이라 하더라도 요거 벌을 줍니다. 이거 비 없으니까 기타 명령 위반해서 업무 정지에 해당합니다. 이 맞죠, 그죠? 이거 가지고 인근의 학원의 선생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싸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싸운 게 아니고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에 1천이면서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 제 수업을 듣고 제 수업을 듣는 사람이 다른 학원에 또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는 업무 정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1년에 1천도 되고 업무 정지도 해당한다. 그래 하더라. 그러니까 그 학원에 가고 저 학원에서는 1년에 1천이고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학원의 선생님이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 공중에서 공짜 쳐다보지도 말아야라. 이제 그게 제 귀로 또 들었죠. 저도 그래 갔다 왔다 했어요. 누가 판결을 내려줘야 되죠.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마침 그의 그 문제가 나왔어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해도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이겠죠, 그죠? 요거 대상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요거는 다 줍니다. 다 줍니다. 비밀준수 의무가 비도 없고 여기도 없고 비 없죠, 그죠? 그럼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에 1천 주고 1년에 1천 주고 과태료는 줄 수는 없습니다. 요거 과태료고 형벌은 같이 못 줘요. 여기에서 기타 명령 위반해서 1개월짜리 업무 정지 줍니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냐면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가 있다 그랬죠. 교육공개사는. 그럼 교육공개사가 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면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받을 수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법에서 규정된 것을 위반하면은 별도로 여기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기타 명령 위반으로서 업무 정지인데 이거는 법에서 나온 게 아니고 판례에서 나왔어요. 판례에서 나온 것까지 위반했다고 업무 정지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 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할 때는 지금 이 판례는 꼭 하나 보셔야 돼요. 꼭 하나 봐야 되는 게 앞으로 자주 나올 판례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갑이 등록증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을이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 양도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가가지고 오피스텔 하나 구해주세요 이러니까 을이 자기 것도 아닌 오피스텔을 자기 것처럼 속여가지고 을하고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여기서 을이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 양도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을 구해달라 하는데 자기 것도 아닌 오피스텔을 자기 것처럼 속여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핵심만 이야기하면은 병이 을에게 오피스텔 하나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을이 내 오피스텔 있는데 내하고 계약을 체결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요거는 을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아니면은 임대차를 중개를 했습니까? 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 임대차를 중개를 한 건 아니죠. 결론적으로 이 행위는 중개 행위다 아니다.
이거는 중개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중개인이 아니다는 말은 중개업도 아니고 법정보수 적용을 안 한다. 그래서 연결되면 이 판례는 중개인이 아니라고 자주 나올 거예요. 자, 오른쪽에 중개업 보겠습니다. 자, 중개업이 지문도 제일 많이 나왔고 판례도 제일 많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일 많은 거예요. 자,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 봅시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보수를 안 받는 중개업 아닙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A가 가백이 우리 집 팔아달라. B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은 얼마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원래 중개업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개업공개에서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죠. 개업공개에서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면은 처벌받습니다. 우리 법에서 제일 못하게 하는 게 개업공개에서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는 걸 제일 못하게 한다. 벌이 제일 크죠. 3년에 3천이죠. 그죠? 자, 그런데 중개보조는 개업공개에서 아니죠. 자격증도 없죠. 그죠? 현실적으로 중개보조는 현실적으로는 중개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중개문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등록증, 자격증, 대여 양도의 판단의 기준을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확인 설명을 하고 어쩌고 했더니가 중개보조원이 다 했어요.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기업공개사 와가지고 작성하고 기업공개사 도장을 찍었다. 이거 등록증, 자격증, 대여 양도를 안 봅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무 행구를 안 봐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기업공개사 안 가고 중개보조원이 전부 다 일을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공개사 갖고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도장만 찍는 거예요. 이거 대여 양도를 안 보고 이 사람 중개행위 행위를 안 봅니다. 그런데 이 거꾸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 없고 한 달에 얼마 줄게 빌리자. 이 사람 다 해놓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만 좀 와주세요. 도장 찍고 똑같죠. 결론은 똑같죠. 그죠? 하여튼 우리 시험으로서는 중개보조는 절대 중개무 못한다. 결론 나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중개보조는 중개무를 하면서 처분을 못하죠. 이건지 잘 모른다.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어떤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는데 중개보조는 한 명밖에 못 두도록 발의를 했다. 그러면은 중개보조원들이 2명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업무를 더 많이 하겠죠. 한 명밖에 못 두면은 업무를 하는 것도 조금 줄어들겠죠. 나중에 되면은 중개보조원 입지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자격증을 딴 사람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죠.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 입지가 줄어들죠. 그죠? 실무적으로 하면 중개보조원이 중개무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 미치려고 그럽니다. 중개보조원들이. 왜냐하면은 무시당해. 뭐 어쩌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뭐 여기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느냐. 한마디만 깨갱깽 합니다. 따야 된다 안 따야 된다? 언제? 문제는 따야 되는 거는 누구로 따야 돼요? 그죠? 언제? 올해 따야 되죠. 자, 그러면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A가 갑에게 얼마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거래계약 체결하면 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죠? 달라고 약속 요구하는 상태에서는 보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중개업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이 사람을 무등록자로 처벌할 수 없다. 자, 그럴 때 아까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래죠. 그죠? 자, 두 번째 핵심이 업이에요. 자, 업이란 근간이 되는 판례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부수되는 판례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우연히 한번 했습니다. 우연히 1회 중개를 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 중개업이죠. 우연히 한번 한 것은 중개업 아니죠. 그러면은 우연히 한번 하면서 보수를 받았어요.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죠. 우연히 한번 하는 건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중개업 아니죠. 좀 오래된 판례인데 간판을 걸고 하게 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은 무등록자가 중개업합니다고 간판을 내걸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맞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거 자주 노는 판례인데 그러면은 경비 아저씨가 중개업합니다고 간판을 내걸고 합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맞죠? 그럼 중개업이다 하는 말은 그 행위는 중개행위죠. 그죠? 그럼 경비 아저씨한테 아저씨 왜 중개행위 합니까? 물어보면은 중개행위 한다 합니까? 안 한다 합니까? 안 한다 그러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중개행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그 중개행위를 하는 본인이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중개라는 개념에서 저당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죠.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저당권이 등기되느냐 안 되냐 이것만 보면 되죠. 등기되죠. 그죠? 그럼 중개대상 권리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죠? 그냥 이것만 보고 개념을 잡으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은 매매 중개하는 건 이해가 되죠. 매매 중개하는 거 봤죠? 전세나 임대차 중개하는 거 봤죠? 이해가 되죠? 저당권 설정하는 거 중개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당권 설정하게 해준다 하는 그런 정도로만 보세요. 즉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하는데 요거는 지문에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요거 제가 부수하여 하면서 숫자 빼먹었죠. 갑자기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하철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제가 뭐 생각한다고 눈을 꼭 감고 있었죠. 거기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두 분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한 분이 타 계셨어요. 할머니 한 분이 그 아저씨가 저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옆에 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저거 하는 눈을 떡 뜨니까 제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약방에 가면 아까진기라고 있죠. 아까진기 알아요? 빨간 약 있잖아요. 아까진기하고 또 뭐 옥도진기 그런 거 있죠. 옥도진기 가지고 밤에 잘 때 배에 좀 바르고 자세요. 이제 배 들어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아까진기 말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몰라요. 예? 이래도 밤에 배에 발라도 괜찮으니까 좀 바르고 자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요 엘리베이터도 또 왔어요. 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뒤에서 할머니 두 분 오셔가지고 같이 타려니까 그렇고 만원이 돼가지고 먼저 올라갔어요. 갑자기 그 생각하고 이 글자 빼먹었습니다. 자,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한 것을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A가 가볍게 우리 집 팔아달라. B가 어떤 집을 사달라. 검색하려면 찾아보니까 마음에 드는데 B가 돈이 좀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란다고 넘어갈 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갑이 아는 은행이 있죠. 은행에 돈 좀 빌려주라고 부탁할 수 있죠. 그럼 돈 빌려주는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하겠죠. 그죠? 그냥 아까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랬죠. 돈 빌려주는 것을 부탁을 하고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문에 자주 나와요.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틀린 지문도 자주 나오고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고 맞는 지문도 자주 나옵니다. 자, 그다음 봐야 되는 게 이건 봅시다. 아까 중개업할 때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그랬죠. 그러면은 무등록자가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 중개업 맞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 맞죠, 그죠? 그 지문을 한 번도 지문에 안 나온 걸 제가 어느 해 모의고사에 처음으로 넣었어요. 처음으로 넣었다. 그 해 그 지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중개업하고 관련되는 거는 기출문제 말고는 새로 나올 게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 빼고 중개업 용어 정의해 볼 테니까 맞는 거 보세요. 아까 무등록자는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이거 처벌받죠. 무등록자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맞죠? 자, 중개업이란 기업공개사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이건 틀렸죠.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 맞다 그랬죠. 물론 기업공개사가 이렇게 해도 중개업에는 해당하지만은 용어 정의할 때는 기업공개사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업공개사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면은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하게 되면 중개업 아니죠. 처분을 못하죠, 그죠? 용어 정의할 때는 누가 하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판례 한번 볼게요. 자, 판례 1번에 자, 중개대스모의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보수 안 받았죠? 중개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에 있는 거 보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무등록자 중개죠.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는 중개업 아니죠. 그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없다. 중개업 아니니까. 그러니까 3번에 중개라는 용어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금전 소비대차에 알선에 부수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컨설팅이 나오는데 컨설팅이 우리 그 시험하고 관련된 것은 문제가 나올 게 두 개가 있어요. 법에서 표현하기로 컨설팅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요래 되죠. 법인이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들어간다. 자, 그거 하나. 자, 그거 나올 수 있는 거 말고는 나머지가 하나가. 자, 세탁소 하면서 중개업을 하면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맞죠? 문방구 하면서 중개업 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맞죠? 그러면은 컨설팅 하면서 중개업 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맞죠? 요게 지문에 나오는데 지문 이렇게 안 나와요. 나오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컨설팅에 부수해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컨설팅에 부수해서 중개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없다? 해당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컨설팅이 나올 수 있는 게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즉 우연한 기회에 단 1례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우연히 한번 하는 것 중개업 아니다. 그죠? 그래서 나오면 이런 판례 안에서 쭉 나옵니다. 그럼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 아닌 걸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 하고 좀 쉴게요. 중개가 아니면 중개업 아니죠.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가 아니면 중개업 아니죠. 그럼 법정 중개, 중개랑 중개 대상 용어 정의할 때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하는 단서 조항이 있다. 그럼 대상이 법정 중개 대상물 아니면은 중개다 아니다. 아까 권리금은 법정 중개 대상물 아니죠. 권리금을 거래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죠. 중개가 아니면 중개업 아니죠. 법정 중개대수물이 아니다. 법정 중개대수물 아니면 중개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면 중개업이 아니다. 그죠? 보수를 지급 안 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보수 지급 안 하면 중개업 아니죠. 우연히 이래 합니다. 우연히 1회 중개하는 것. 1회 중개하는 것. 중개업 아니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아까 직접 거래. 오늘 직접 거래 했습니까? 직접 거래 했잖아요. 지워버렸네. 아까 오피스텔 구해달라는데, 내 오피스텔인데 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죠. 직접 거래죠. 어린이 와가지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내가 네 거 살게. 직접 거래죠. 집 하나 구해주세요. 우리 집인데 당신이 살아. 직접 거래죠. 오피스텔 하나 구해주세요. 내 오피스텔인데 내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 직접 거래죠. 이거는 중개를 한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중개도 아니고, 중개업도 아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 업무 6개. 법인의 겸업 업무 6개. 이거 중개업 아니다. 그럼 중개업이 아니다 하는 말은 결론은 일반인이 해도 처벌할 수 없다. 법정보수를 적용한다 안 한다? 법정보수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절대 안 빠지는 게 우리 상가분양 대행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상가분양 대행하는 거 중개업 아니니까 상가분양 대행하는 거는 중개라고도 볼 수 없겠네요. 그죠? 그건 절대 중개업 아니니까 법정보수 적용을 안 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 시험에서는 동사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사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제가 다른 학원에서 본 수업을 하면서 질문을 굉장히 자주 받은 게 있어요. 우리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이죠. 자, 거기에서 경매공매 물건은 경매공매 물건 즉 부동산입니다. 권리분석 및 최대의 알선 매수인정 대리 입찰 신청 대리 할 수 있죠. 그럼 할 수 있다. 기출 문제 나온 거 가지고 이거는 맞는데 작년에 경매공매 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이래 나왔어요. 동사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동사는 대상이 아니죠. 그죠? 문제가 똑같은데 왜 여기는 할 수 있다는 거 여기는 할 수 없습니까?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좀 이따 또 옵니다. 똑같은데 왜 여기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할 수 없습니까? 부동산 할 때 부 동그라미 쳐가지고 여기 붙여 있는 거 찾아보세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동사는 대상이 아니죠. 그죠? 공매 대상 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개에서 문제를 내는 사람이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인중개사 문제 내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제가 이럴 때 저를 포함 안 시킨다면 나중에 욕 들어먹을 거예요. 엄청나게 사상이 좀 꼬름한 사람이 빼딱하게 해갖고 어쩌면 이거 조금이라도 헷갈리게 만들 거냐. 고려 안 하면 전부 다 100점이죠. 그러니까 거래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거래 나오는 거 해야 되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를 보더라도 전부 다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를 보더라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자, 중개업 용어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